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많이 안 오셨네. 지금 공부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12월 달에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처음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 처음 시작한다. 여러분이 전부 다 물론 좀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배제하고 처음 공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다음 주에 받으면 지금은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도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동산학 개론은 지난주 이거 한 장 나갔잖아요. 한 장.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장을 이제 계속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한 장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또 이거 한 장 나가겠죠. 그때까지 이걸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금방금방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시험 공부한다는 거. 그다음에 몇 점이다? 60점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겠습니까?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그만 책자 하나 받았죠. 그 책자가 올해 30일에 시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부터 해서 2차까지 쭉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어떻게 출제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자, 못 받으신 분들은 1시간 끝나고 가서 카운터에서 한 장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줄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하고 나서 듣고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듣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지난주에 뭘 공부했었습니까?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걸 긴장할 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은 전부 다 얼굴 익히고 그랬으니까 긴장 안 하는데 여러분 긴장하시네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가볍게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뭘 공부했냐면 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여러분 시험에서 내년에 1번 문제로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은 부분이 부동산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학에서는 민법 아니고 공법 아니고 부동산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거 기억나십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자료 중에서 학습 자료, 지난주에 자료를 3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중요해요. 하나는 공부 방법 이런 거 2개 받았구나. 공부 방법 있고 그다음에는 이 학습 자료, 학습 자료 처음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거든. 그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면 2개 이상 그런 뜻이었습니다. 복합하고 비교되는 게 개별.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인데 이 복합은 2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에 뭡니까? 기술적. 기술적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래요? 물리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술적을 물리적. 요 3개를 결합했다. 그거 뭐라고 합니까? 복합 개념 이렇게 하죠. 그럼 이 3개를 결합한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그러면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다. 그 다음에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기억나면 지난주에 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경제학적으로 보자. 그러면 돈하고 관련돼서 보자는 소리야. 여기 뭐 공간이, 위치가, 환경이, 돈이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돈으로 생각해 보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 보자. 그때는 우리는 자산이라고 한다. 자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요. 생산 요소라고 표현한다. 생산 요소를 뭐라고 한다? 생산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재 또는요 상품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나면 이 5가지가 기억나면 경제적 개념은 정리되는 거예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뜻이라겠잖아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하고 무슨 의미? 넓은 의미로 이렇게 나눴다. 좁은 의미는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민법상 부동산. 그럼 민법상 부동산이 뭔데? 민법 99조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걸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이라 한다고요.
요 민법상 부동산을 학자들이 좁은 의미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네 가지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 근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한자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협의란 말은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네 가지가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좁은 의미, 협의, 민법상, 토지하고 그 정착물. 그러면 정착물은 부동산입니까? 정착물은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잖아요. 정착물 부동산. 부동산인데 굳이 따지자면 경제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뭘 하나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준부동산이란 걸 더했다.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그래요. 준부동산은 본질인 부동산이 아니라 아닌데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것을 준부동산. 그런데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갖추면 너희들은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요 토지 부동산이죠? 토지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요 토지가 등기하거든. 등기가 공시하는 거야. 공시. 알려주는 거라고. 정착물을 대표한 게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건물. 그러면 건물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럼 결국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은 등기라는 수단으로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준부동산도 부동산처럼 해주려면 그러면 공시라는 소리야. 공시.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동차 부동산 아니잖아요.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본질은 동산이지만 너희들이 등기라든지 등록을 한다면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준부동산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기억납니까? 그래요. 자, 지금 제가 말했던 지문이 이 준부동산 관련해서는 매우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는가? 여기 복합개념 부동산에서는 소속이 중요하거든. 소속.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가 어디에 속하는가? 생산 요소는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기술적이냐. 그걸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준부동산은 소속 찾아가자고요. 준부동산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법률적 개념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죠? 근데 속일 때 이렇게 속이겠죠.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다. 다시 갑니다.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다. OX, X.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는 소속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첫 번째 했던 거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한 문제 반드시 출제할 것이다. 자,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뭐 했습니까? 부동산에 분류를 했었잖아요. 부동산에 분류를 했는데 토지의 용어 공부했죠. 토지의 용어 여기다 제가 전부 다 나열하지 않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토지 용어 몇 개 공부했는가 기억날까요? 기억이 없죠? 기억이 있으면 그건 이제 이상한 거지. 기억이 없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토지 용어 12가지 공부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자, 지난주에 자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제가 순서대로 나열한 거 보시라고요. 지난주에 가장 먼저 택지했습니다. 부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 핵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후보지행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법지 빈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소지하고 포락지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특정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것은 어떤 토지의 용어인가 해보시라고요. 가격 수준 나왔습니다. 가격 수준. 그러면 핵지. 가격 수준 나오면 핵지. 등록 단위가 나오면 등록 단위 필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 따라서 등록 단위가 나오면 필지야. 그러니까 필지란 등록 단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 필지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면적 단위 나왔습니다. 필지란 쪽쪽쪽 하면서 면적 단위 OX, X. 면적 단위가 무슨 단위? 등록 단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지. 나지는 제가 나체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나체를 하면 나체를 하면 옷을 벗었다가 아니에요. 나체는 옷을 벗었다가 아니라
이 몸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게 나치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 그게 나치가 아니라 내 몸에 아무것도 없다. 옷도 없다, 반지도 없다, 시계도 없다, 목걸이도 없다. 그게 나치라고요. 그럼 나지가 되려면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도 없고 다른 사람은 권리도 없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의 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권리조차도 없는 거. 그걸 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도 없고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까지도,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권리까지도 없는 토지를 말한다? 나지.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은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아니에요. 토지 위에 건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도 없는 것. 이것을 나지라고 표현한다. 기억납니까? 예, 그렇죠. 자, 이 토지 용어, 부동산의 분류는 이제 이쯤 하자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뭘 배웠습니까? 부동산의 특성을 배웠죠. 이 부동산의 특성은 틀을 잡으면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근데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이꼬로 뭐가 된다? 토지의 특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큰 틀 잡아보니까 이 토지의 특성은 몇 개로 나눴습니까? 두 개. 두 개로 나눴다고요. 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어요.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거. 이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차츰차츰 공부하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 공부하는 방법. 어차피 우리는 시험 공부하니까.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 시험에 나오면 여기 이제 부동성이 있네요. 이 부동성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부동성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국어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파생현상 이렇게 한다고. 파생현상. 그럼 이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세 가지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는 거 볼래요? 여러분들 지역. 지역이 나오면 다 부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못 움직이니까, 즉 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이 형성됐다 이렇게. 그럼 제가 지역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현상, 시장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뒤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역이 나오면 부동성, 부동성은 지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못 움직이니까 반드시 가서 봐라. 그것을 임장화, 임장활동. 못 움직이니까 2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1번지 토지는 나쁜 영향 받는다. 반대로 2번지 토지에 이게 지하철역이 신설됐다. 그럼 1번지 토지는 땅값이 올라간다. 이걸 뭐라고 했던가요? 예부 효과.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단어가 이 부동성하고 관련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부동성하고 관련된 말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세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죠. 올해는 이걸 냈어요. 이거. 올해 시험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화 만든다. 이렇게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이 있었습니다. 부증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바다도 토지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그게 부증성이.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이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건데, 토지의 공급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의 뜻.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만 못 만들어내거든요. 전부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칠판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안경이라든지 전부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나 토지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 부증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못 만든다.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 증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안 된다는 소리죠. 안 된다. 불가능. 얘를 세 글자로 말하면 그걸 말한다? 부증성.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 이제 매우 중요한 말을 해볼 겁니다.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도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바다예요. 여기 바다고, 여기가 지금 택지인데, 택지가 부족해요. 택지가 부족하니까 바다 일부를 이렇게 택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새만금 간척삽 하는 것처럼 바다 일부를 택지로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새롭게 토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고 바다라는 용도를 택지라는 용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용도 전환이라고 그래. 그 용도 전환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걸 학자들이 용도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으니까 이제 용어 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은 용도 바꾸는 거야. 우리 주변에 용도 바꾸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게 뭔데? 그게 용도 전환한다는 소리야. 용도 바꾼다, 용도 전환한다 이게. 그러면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증가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근데 시험은 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데 이걸 끌어들인다고요. 그래서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 있을까? X. 용도적 공급은 가능.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증성의 예외란 건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부증성의 예외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증성의 예외는 토지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부증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이 좁은 땅덩어리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5천만 국민이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가장 유익하게 이용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최유효 이용이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야 이거. 그럼 최유효 이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최유효 이용 표현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하고 연결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부증성으로 가야 되지. 부증성. 자, 토지를 못 만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할 때 건물 짓는다면 고층화해야 됩니까? 저층화? 고층화. 토지를 이용할 때 건물이 고층화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 이용의 집약화. 토지 이용의 집약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증성. 이 부증성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것이 두 개. 체이용하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집약화. 물론 얘들도 나오지만 근데 이 두 개의 지문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는 영속성.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토지에다 투자하고 싶어요. 왜요? 토지는 썩지 않기 때문에. 요 영속성이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토지가 썩어버리면 그러면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어쨌든 영원하니까 토지에다 투자하고 싶어요. 토지에 투자하고 싶었다. 왜? 토지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 빵 설명했잖아요. 빵. 10억이라는 돈을 빵을 사놓으면 그러면 2, 3일 흘러가면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토지는 마모되지 않으니까 내가 사서 나 죽고 그 다음 세대 계속 존속한다는 소리야. 이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0억이라는 가치를 보존하고 싶다. 계속 유지하고 싶다. 빵 사야 됩니까? 토지 사야 됩니까? 토지 사야 되겠죠. 토지. 그래서 가치 보존이 우수하니까 장기 투자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토지의 수명이 1년이다. 그럼 아무리 오래 투자해도 몇 년이다? 1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의 수명은 영속성, 영원하기 때문에 나 죽고 계속 상속돼서 그게 투자된다는 소리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투자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돈 버는 거.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 있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면 돈을 몇 가지 형태로 버냐면 두 가지 형태로 벌어줘요. 여기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제가 이 토지 건물을 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럼 취득했죠? 취득할 때는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3년 동안 보유한다. 10년 동안 보유한다. 이제 보유에 보유. 만약에 토지의 수명이 1년이다. 그럼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해도 몇 년이요? 1년. 근데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니까 이 보유 기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될 수 있다는 소리지. 그게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 그러면 10년 동안 보유했어요. 보유할 때 방치하는 게 아니죠. 이거 운영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거야. 그래서 임대 영업을 하면 이 건물로부터 1년에 임대료 수입이 3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그 영업을 통해서 보유할 때 영업을 통해서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데 그 임대료 수입을 학자들이 부동산 학자들이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소득이득이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득이득이라 하면
부동산 사서 보유할 동안 할 기간에 영업을 통해서 돈 버는 돈, 이것을 소득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 후에 팔 겁니다. 처분. 매각할 거야, 매각. 그러면 이 토지의, 이 건물의 수명이 1년이다. 1년이면 1년 후에 다시 판단하는 말은 없죠. 수명이 끝났으니까. 근데 영원하니까 10년 후에 다시 팔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살 때 10억에 샀는데 팔 때 15억에 판다. 그러면 15억에 판다면 10년 동안에 5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야. 시세 차익. 이걸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 지문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럼 이 시세 차익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본이득.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토지가 갖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소득이득도 나오고 자본이득도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주면서 부동산의 특성은 무슨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영속성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별성 했습니다. 개별성. 계속 복습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너무 멀리 왔네요. 여러분 힘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안쪽으로 와서 개별성 그러면 기억나는 거 딱 하나만 해볼게요. 개별성. 뭐가 기억납니까? 개별성 그러니까 네가 기억난다. 그러면 안 되죠. 개별성 그러면 뭐가 기억날까요? 다 다르다. 우리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다르다. 그게 개별성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지구상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건 바꿔 쓸 수 없는 거죠. 비대체성 그런 거죠. 비대체성. 그러니까 개별성은 비대체성 바꿔 쓸 수 없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바꿔요. 시험 지문은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대체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높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대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 요 개별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자,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달라요. 면적, 지세, 집안, 토양, 위치 이런 거 다 다르다고. 그러면 1번지 토지 가격과 2번지 토지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1번지 토지로부터 나온 수익과 2번지 토지로부터 나온 수익 다르겠죠. 이걸 다 다른데 토지마다 수익, 가격, 임대료, 지대 다 다른데 이 다르다를 학문적으로 뭐라 하냐면 개별화 시킨다고 그래. 개별화. 개별화. 근데 이 개별화를 외울 필요 없어요. 개별화, 구체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개별화, 구체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죠. 왜? 개별이란 말이 나오면 뭐요? 그게 개별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는 거지. 지역이 나오면 뭐고? 지역. 부동성. 지역이 나오면 부동성. 개별이 나오면 개별성. 그러면 이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시험에서 이 개별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개별 분석이 무슨 뜻인가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면 개별 분석을 주면서 부동산의 특성하고 연결하십시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개별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개별성. 개별 나오면 개별성이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이 개별성에서 또 파생되는 현상. 혹시 기억나시는 분? 개별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중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아, 그러구나. 일물, 일가. 요거 지난주에 공부했던가요? 일물, 일가. 일물, 일가의 법칙이란 말은 없어요. 일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물건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물은 동일한 물건. 일가는 동일한 가격. 그러니까 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 무슨 말이냐? 그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 뜻을 내지 않아. 절대로 우리 시험에서. 그럼 요 일물, 일가의 법칙은 똑같은 물건은 가격도 똑같다. 이게 일물, 일가의 법칙이야. 그런데 요 일물이 똑같은 물건인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 동일한 물건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토지가 갖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렇게요. 지난주에 이걸 3시간에 걸쳐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30분에 좁혀버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좁혀가는 거야. 여러분도 공부도 좁혀가는 거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법경기, 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그러면 복합 개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게 이제 시험 점점 여러분에게 이제 지식이 쌓여가는 거라고. 그게 반복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하니까 좀 쉬워졌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좀 쉬워져야 되지. 더 모르겠다. 그러면 아마도 3, 4월 달에 좀 쉬워질 수 있겠죠. 이거요.
이거 12월 첫째 주 공부할 때 저하고 또 이거 하거든요. 12월 첫째 주. 그리고는 언제 또 할까? 그리고 3월 달에 또 하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하거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민법에서 점수를 많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 자, 됐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해볼까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자, 제가 질문할까 그래요? 질문 안 할 테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러나 이건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함수, 공급함수 나오고 뭐 계산하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이거 깨우쳐야 되니까 여기 있는 자료, 여러분이 받은 자료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전부 하지 않아요. 전부 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 기초인문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자, 그거 해볼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게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경제론인데요. 왜 부동산 경제론이 총론이 끝나고 바로 나오냐면 이 부동산학은 밑바탕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그래서 부동산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밑바탕인 경제학을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부동산 경제론이 이제 파생돼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 경제론에서 뭘 배울 것인가? 이 부동산 경제론에서 목차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경제론에서 뭘 배우냐면 두 개의 꼭지를 배워요.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거든요.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빴다 하죠. 그죠?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한다고요. 그걸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 이론은 경제 이론은 부동산 경제 이론은 수요 공급 이론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 시험에 출제되면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 그냥 눈만 크게 뜨고 있어도 맞추게 출제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수업해도 다 맞출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 올해 40문제 출제했는데 여기서 2문제 출제했거든요. 2문제 출제했는데 이 2문제 다 눈만 크게 뜨고 있어도 한 번만 수업 들어도 다 맞출 수 있게 출제됐어요. 쉬는 시간에 기출문제집 받으셨죠?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쉽게 출제됐는가. 그래서 경기 변동은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 공급 이론이 부동산학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잘 들어가야 돼요. 이 수요 공급 이론. 이 수요 공급 이론을 잘못 들어가 버리면 그럼 부동산학 개론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고 계속 어려워진다고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수요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배워요. 수요하고 공급은 이렇게들 표현해요. 경제학 책을 보면 수요와 공급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뜻은 이 수요에 있는 것은 공급에도 다 있다는 소리야. 뭐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은 같이 딱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요 수요에서 배우는 거 10가지 배운다. 그러면 공급에서도 그대로 타이틀이 10개 나와요. 근데 저하고 1년 동안 수요 6가지 배울 거거든요. 그럼 공급도 몇 가지 배운다? 6가지 배워요. 근데 책을 보면 요 수요를 쭉 기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공급을 기술한다고요.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부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요 수요 배우고 바로 공급을 배우면 돼요. 그럼 수요의 개념이 있겠죠? 그럼 공급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볼래요? 여기에 지금 수요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 그러면 공급의 개념도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볼까요? 이렇게.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공급 법칙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수요 곡선 있죠? 그러면 공급곡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볼까요? 여기. 수요 양어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양어 변화와 공급 변화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게 됐는가 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공급 양어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수요에서 있는 거 공급에서 다 있다. 근데 수요에서 저하고 1년 동안 6가지 상을 배워요. 그럼 공급도 몇 가지 배운대요? 6가지 배운다. 근데 공부는 요 수요가 이해되면 바로 공급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수요를 자주 출제해요. 수요를 자주 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은 또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수요라는 것은 여러분도 수요자고 저도 수요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무슨 말이냐면 수요자들이 시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걸 학자들이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 그게 경제학에서 수요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자, 그럼 공급은요?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물건 팔 때
어떤 마음으로 팔고 있는가. 그걸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게 공급입니다. 자, 그럼 여기 수요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공급은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까지 크게 무리 없죠? 자, 그러면 이 수요자, 공급자가 어디에선가 만나겠죠? 어디에서 만난대요? 그렇죠. 시장에서 만나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에서 만난다고요.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시장 가면서 나는 수요자로서 공급자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래? 그래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났으면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이렇게 나온다고. 시장. 그럼 시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죠. 물건을 사고 팔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1,000원에 사고 팔았다. 그 상태를 시장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시장 균형. 그래서 시장의 균형을 배워요. 그러면 사과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다. 그게 이제 균형 상태란 말이야. 그럼 사과 가격이 늘 1,000원인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1,000원 아니잖아요. 사과 가격이 2,000원 될 수도 있고 사과 가격이 500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균형이 변동한 거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을 배우는 거야. 그럼 이 균형이 변동했단 말은 결국은 가격이 변동했다는 소리야.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 마지막에 왜 우리는 수요 공급을 배우냐면 부동산 수요 공급을 왜 배우냐면 여러분 아파트는 부동산이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공급 이론은 결국은 마지막에 아파트 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것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은 막 배우는데 마지막에 수요 공급 이론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배우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가격이 나온다고. 가격. 어느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어느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집니까?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떨어졌으면 균형이 변동한 겁니까? 균형이 변동한 거죠. 균형이 변동한 거지. 봐봐요. 시장에서 균형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걸 균형 가격이라 한단 말이에요. 균형 가격. 그러면 이 균형 가격 이 상태에 있었는데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어느 경우는 가격이 1,5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가격이 500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떨어졌으면 균형이 뭐였다? 변동했다는 소리라고. 균형이 변동. 그럼 이제 이 균형의 시장의 균형하고 균형의 변동 중에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균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균형이 변동이. 균형이 변동이 중요하죠. 우리가 배우는 이론은 이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니까 여기에 변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이라는 걸 배우고 그 균형은 변동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시장의 균형의 변동 얘는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배웠습니다. 공급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의 변동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이론은 이제 네 꼭지를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탄력성이라는 걸 배워요. 탄력성. 오늘은 탄력성 공부하지 않아요. 탄력성 자체가 매우 좀 난해하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러 번 하다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탄력성 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몇 가지 공부합니까? 하나, 둘, 셋, 4개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탄력성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탄력성 1시간 정도 탄력성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게요. 다음 주. 그러면 오늘은 수요 공급 시장의 균형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요 공급 시장의 균형 요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들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그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요 배울 건데 그러면 수요에서 6가지 배운다면 공급도 몇 가지 배운다? 6가지 배우겠네. 자, 여기다 제가 수요라고 써볼게요. 수요는 나중에 누구를 만날까요? 공급 만나는 거야. 공급. 그럼 수요는 공급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럼 수요가 공급 만났습니다. 그럼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난 거죠. 그럼 뭐가 형성될까? 가격이 형성된다고. 수요자하고 공급자 만나면 가격이 형성된다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수요는 공급 만나서 뭘 결정한다? 가격 결정한다. 그럼 공급자는 수요자 만나서 뭘 결정한다? 가격 결정한다. 시장에 한 명도 안 와. 여기 시장에 이제 공급자들이 물건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한 명도 안 와요. 그럼 가격 결정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났다.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났다. 그럼 뭐가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된다.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수요 공부합니다. 수요에서 저하고
1년 동안 6가지 공부할 건데, 자,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수요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먼저 개념이 나와야 돼. 저기 밖에 다니신 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 합니다. 수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물건 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다고요. 물건 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럼 공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물건을 판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수요 공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수요는 물건을 산 거, 공급은 물건을 판 거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요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물건을 산 것이다. 물건을 이미 샀다. 라고 한다면 공급을 이미 만나버렸잖아요. 그럼 가격도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것은 수요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미 내가 물건을 사버린 것은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됐잖아요. 그것은 수요가 아니죠. 그럼 수요가 되려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사고 싶어 하는 거. 그럼 이제 공급도 나와야 되잖아요. 공급은 물건을 판 겁니까? 팔고 싶어 하는 것이다. 팔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이게 작년에 이제 시험 지문이에요. 작년에. 자, 그럼 여기 볼래요? 수요.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짧은 지문을 학자들이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 나누고, 그다음에 구입하자 하나 나누고, 욕구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요 일정 기간을 좀 이따 보고, 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럼 수요는 물건을 산 겁니까? 사지 않은 겁니까? 사지 않은 거라고요. 물건을 사지 않고 사고 싶어 한다는 거지. 사고 싶어 한다.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거래요. 이걸 학자들이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전적 개념. 그럼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고 싶어 한다는 소리지. 사전에 그거 할 때 나에게 연락 한번 주라. 전화 한번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뭐 하기 전이라는 소리죠. 이 사전적 개념이란 말이 구입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럼 올까 있을까? 오라고요. 근데 물론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작년에 이렇게 했다고요. 수요량이란 그럼 수요량이든 아직 샀다 안 샀다? 안 산 거라고요. 그래서 수요의 개념이 나오면 요 구입하고자 하느냐 구입하고자 하는 이걸 의도된 개념 사전적 개념을 한다고요. 그럼 작년에는 수요량이란 실제로 구입한 수량을 말한다. OX, X. 요 구입한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야. 수요에서. 이렇게. 자, 그게 요 수요의 개념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욕구 봐요. 욕구. 그러니까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수요는 구입한 욕구가 아니라 구입한 욕구란 말은 없잖아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럼 이 욕구가 일반적으로 뭐뭐 하고 싶다거든. 뭐뭐 하고 싶다. 그럼 이 욕구, 수요에서 말하는 이 욕구는 막연히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욕구가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그걸 살 의사라고 해요. 살 의사. 구매 의사. 그러면 살 의사만 있으면 수요입니까? 그렇잖아요. 봐요. 이 수요는 뭘 만나서? 공급 만나서 뭘 결정한다? 가격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물건을 살 의사는 있어요. 물건을 살 의사는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물건을 사러 가서 공급자에게 이건 물건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수요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면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되니까 일단 살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그래야지 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불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불 능력. 이렇게. 이 지불 능력을 한자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야, 돈. 이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렇다 해서 수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까지.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의사는 있네요. 그런데 지불 능력, 아파트 가격 10억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형성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살 의사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 돈도 있어야 된다. 이 지불 능력이 구매력이라고 그래요. 구매력. 구매는 뭡니까? 물건을 사는 거. 력은 힘. 물건을 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 그래서 돈 있는 오빠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돈 있는 오빠는 구매력. 뭐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 있는 오빠가 똥도 사주냐, 똥. 누이비 똥. 이렇게.
그래서 돈 있는 오빠를 좋아하는 거야. 돈 있는 오빠가 배 나와도 좋아해. 돈 있는 오빠는. 그렇잖아요. 왜? 구매력이 있으니까. 구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입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이 욕구 있죠? 욕구는 막연히 사고 싶답니까? 아니면 살 의사와 지불 능력까지. 지불 능력까지. 그러면 이제 시험을 출제한다고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중요하니까. 우리 뭐 이거 교양 수업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욕구를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부동산 수요는 살 의사만 있으면 된다. OX, X.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까지. 이 두 가지 갖춘 거. 살 의사와 지불 능력 갖춘 거. 그걸 유효수요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유효수요다. 그럼 이제 지문 깔아볼게요. 부동산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OX, O. 시험은 그렇게 출제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 수요의 개념에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사전적 개념하고 여기 유효수요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하고 유효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유량이라는 개념. 요 수요 개념을 설명할 때 앞에 일정 기간 이렇게 했네요. 일정 기간.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의 사과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10개 그랬습니다. 10개. 10개? 아, 10개요? 아, 그러구나. 그럼 10개면, 제가 사과 수량이 10개면 사과 수량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사과 수량이 10개라고 말해버리면 사과 수량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사과 수량이 하루에 10개야. 하루에 10개. 그럼 많거든요. 근데 10년에 10개야. 그럼 1년에 하나거든. 그럼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다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명시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이 수요가 많은가 작은가 의미가 전달된다고. 따라서 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수요다. 옳을까 있을까? 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가지고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작년에는 요 사전적 개념 가지고 우리 시험에 출제, 작년에 사전적 개념. 그럼 올해도 사전적 개념 가지고 출제했습니까? 아니요. 올해는 요 유량 개념 가지고 시험에 출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요 수요의 개념을 시험에 출제할 때 유량 개념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고 사전적 개념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고 유효수요 가지고 출제할 수 있고. 그럼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게 요 유량 개념 가지고 출제하는 거. 올해 또 나왔지 이게. 이렇게. 그럼 이제 유량 개념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전적 개념은 구입하고자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갖는 거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유량 개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자, 요 밑에요. 야, 유량하고 재량 나왔는데, 요 유량하고 재량 하기 전에 이거 해볼게요. 수요 배웠으니까 뭘 해야 돼요?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뭐라고? 막 써놨어, 이렇게. 제가 수요는 거창하게 써놨잖아요. 근데 공급은 딱 한 줄로 하고 끝났잖아요. 수요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공급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수요. 요 개념이거든, 두 개다, 요 개념. 근데 수요의 개념이 훨씬 잘 나와요. 공급의 개념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공급 볼래요?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랬거든요. 그럼 얘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일정 기간을 명시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유량 개념. 공급도 유량 개념이죠. 자, 공급. 팔았습니까? 팔고자 하는 겁니까? 팔고자 하는. 그럼 팔아버렸으면 그것은 사후적 개념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급에서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수요에서 구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럼 공급에서도 판매한 이렇게 나오면 올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죠. 자, 이 욕구는 막연히 공급자가 팔고자 한다. 팔 의사만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의 공급자가 수박 공급자가 수박을 팔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수박이 없다네. 수박이 없어. 그러면 수요자가 와서 수박 주세요. 돈 줄 테니까. 그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에서 말하는 욕구는 막연히 팔고 싶다, 팔 의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팔 의사와 뭣도 있어야 될까? 물건도 있어야 되죠. 물건. 그것을 생산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생산 능력. 근데 여기 아무 이런 말 없잖아요. 이런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을 알았다면 공급의 개념도 됐다.
그러면 공급의 개념에서 출제했던 게 여기, 요거 출제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공급량은 판매한입니까? 판매하고자 한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작년에 요 판매한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수요 이해되면 공급도 이해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수요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세 개로 나누면 일정 기간은 유량 개념이라 하고, 이제 이게 학문적 용어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이죠.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 구입하고자 한 이러면 옳은 말이에요. 왜? 수요는 아직 안 샀으니까. 그러면 구입한 그러면 X. 그다음에 욕구는 막연히 사고 싶다가 아니야. 살 의사와 그다음에 무엇도 있어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공급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유량 개념.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한 그러면 X. 욕구는 막연히 팔 의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건도 있어야 된다. 생산 능력. 지금 내가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오면 그러면 내가 내일까지, 모레까지 만들어 줄게요. 그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자,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제 요 유량 있죠, 유량? 요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나왔거든. 요 유량이 가장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유량 개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유량하고 반대 개념이 저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유량을 원래 이제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유량, 저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유량이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유량과 저량을 해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공부했는데 수요 공급의 개념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면 이 유량과 저량을 알아야만이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아직까지 오늘은 수요 공급의 개념도 안 끝났다는 소리야,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알고 가야 되니까 수요 나오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기억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오늘은 수요 나오면 물건을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샀다 그래버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자, 공급이 나오면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안 팔고 팔고 잔다는 거. 그래서 수요에서 구입한 그러면 X. 공급에서 판매한 그러면 뭐요? X. 그게 이제 작년에 초점에 맞춰서 시험에 출제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볼까요? 여기 지금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빼버리면 약 20분 정도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에서 공부했는데 요 1번 지문이 작년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20분 동안 이거 지문 하나 공부한 거라고요. 자, 1번 지문.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수요량은 나오면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그래서 구매한 그럼 뭘까 있을까? X. 그래서 작년 시험쯤 이게 X가 됐죠. 그다음에 작년에 이것 맞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것도 냈어요. 공급량은 그랬습니다. 공급량은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에 실제로 판매한 그랬거든. 판매한 수량이다. OX, X. 판매하면 틀리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생하셨고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예.